언제 현실화되느냐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인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1년, 2년 점점 지나가는 시기에는 정말로 현실화될 그러한 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에게 집중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1년 정도밖에 이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을 살펴보면 짧으면 2, 3년 또는 길면 3, 4년 정도 집중적으로 설비 투자하다가 이후에 2년 정도 줄이다가 다시 늘리다가 줄이다가 반복했는데 아직은 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들 기업이 이제 설비 투자를 2년, 2년 반, 3년 정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들 기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꼭 인공지능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무언가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플래시, CPU, GPU 모든 반도체 칩의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급등하니까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리는 구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 점점 지나는 시기는 그 이슈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중반기 지나면서는 점점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 지금보다 반도체 주가가 더 올라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는 슬슬 상승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을 좀 자꾸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쭉 급락했지 않습니까? 급락하고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추가가 되면 즉 어떠한 이유에서 또 한 번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하락했다 올라가고 이런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고점까지 가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D램이나 뭐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이 오르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생각보다 이 서버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2020년, 21년 같은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가 이번엔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설비 투자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이러한 이슈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그게 하락이다, 하락이 끝날 것이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점은 계속해서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 성장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혹시나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끝난다는 이야기가 1년 뒤부터 들리지 않을까?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이제 상승이 점점 끝난다. 상승이 점점 마무리되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발생하진 않을지 조금 점점점 관찰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의 좀 필요한 자세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 변수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가 하락 시기에도 몇 차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한 바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NK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는데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도 크게 무너졌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 안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유독 큰 폭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하락률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다른 산업들은 이 하락률의 편차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 청산 때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부분은 현재 긍정적으로 지금 낙관론이 계속해서 부는 산업 같은 경우는 하락이 거의 없거나 되려 상승한 섹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 결국에 어떤 이유로도 주식시장이 이러한 주기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영국의 뭐 브렉시트 이슈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정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이유가 아니다. 왜? 그 이유보다도 비싼 녀석들은 항상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싼 녀석들은 비교적 적게 떨어졌다. 특히 최근에 가격대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점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산업, 대표적으로는 뭐 조선산업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하락의 폭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데 확실하게 싼 녀석들은 무언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투자들이 더더더 기회 요인으로 삼는 반면에 비싼 주식일수록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별것 아닌 사소한 우려도 지금 현실화되는 우려가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업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돈 못 벌고 있는 사실은 1년 전부터도 이미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고 돈 못 벌어도 구글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못 버는 거 알고 있다. 우리도 돈 못 벌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설비 투자 계속할 것이다. 인공지능 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금 단기적인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무언가 사소한 악재도 더 크게 떨어지고, 사소한 악재가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은 악재인데도 사람들은 현실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식으로, 왜? 비싼 녀석이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더 공포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결과론적인 이유이지, 우리가 실제로 이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라는 변수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앞서갔다라는 그 변수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도체 주식이요, 제가 지난번 출연 때에도 아마 지난번 출연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주식이요, 반도체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번에 과거에는요, 지난 반도체 산업 사이클은요, 고성능 반도체 기업들이 뭐 CPU를 만들든 GPU를 만들든 D램을 만들든 랜드를 만들든 어떤 반도체를 만들든 고성능 반도체는 얼추 영업 환경의 호조와 불황과 호조의 불황,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얼추 비슷하게 몰려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종류와 무관하게 비교적 몰려서 나타났어요. 고성능 반도체 기업들은. 그런데 이번 반도체 산업의 가장 재밌는 특징은 아직 많은 반도체는 아직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상승 극초의 부분에 그러한 국면에 불과한데, 유독 인공지능 반도체만 상승 사이클이 유독 빨리 오고 기업들의 실적도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가는 훨씬 더 빠르게 앞서 있는, 이미 상승 사이클의 중반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엮여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유독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고,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과 다소 무방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 밸류체인에 속한 반도체 기업들만 해도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나타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길,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좋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업사이드가 높은 영역, 수익률이 높은 영역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 투자자의 역할인데, 과거의 수많은 사이클 산업을 살펴보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못 간 녀석,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다음 차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녀석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런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번 NK 트레이드 청산 똑같은 이유가 달라붙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동안 인공지능 타이틀이 달라붙었던 반도체 주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과 다소 무방했던,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반등 국면에서 반등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비춰보건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엔케이드 트레이드 청산, AI 거품론 같은 결과론적인 이슈, 표면적인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큰 사소한 악재에도 무언가 주식시장의 악재에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 이 반도체 주가 안에서도 유독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이미 고 밸류에이션 영역까지 올라간 녀석들이 있고, 여전히 저 밸류에이션 영역에 머무는 녀석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 기업의 주식을 새롭게 사는 입장에서, 기존 보유자가 아니라 새롭게 사는 입장에서 저밸류 영역의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고, 여기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먼저 추려내고, 투자할 기업이 정말 없으면 그때 가서 고밸류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맞는 순서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등 주니까 그거 당연히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주공정 인공지능은 분명히 엮일 텐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인공지능 이제 한번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인공지능 못 사겠어요, 비인공지능 반도체를 살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투자자분들마다 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누구한테 적합하고 누구한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투자 성향상 나는 한 번 주식을 사면 한두 달 정도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1, 2년 동안 묵혀두는 걸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투자 기간을 길게 잡는 분들일수록, 또 나는 그냥 묵혀두는 투자를 원해, 그냥 1년 동안 냅두면 알아서 올라있기를 원해, 이러한 분들일수록 당연히 고점 영역에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것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언제 갑자기 또 이슈가 터지면서 꺾일지 몰라요. 이번엔 엔케이드 트레이드 청산이었지만 다음번엔 또 어떤 거시 이슈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 이러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또 어떻게 폭락할지 몰라요. 그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피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롱텀으로 보는 그러한 분들은 당연히 고점 영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저점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사서 그냥
묵혀두고 가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단기 성향이 강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싼 주식,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을 사는 게 되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당장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수익을 내는데 급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면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수익을 낼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아가는 구간 6개월에서 8개월, 10개월, 길면 1년 정도 되는 사 모으기만 하는 그 구간을 버티는 걸 보통은 못 하시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시고 나와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미 올라있는 주식을 더 오른 상태에서 더더더 뒤늦게 사는 그런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을 중시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주식이 더 오르길 기대하면서 그 구간을 좀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좀 빠져서 아직 못 올라와 있는데 얘 어차피 인공지능을 엮일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항상 엮였기 때문에 좀 더 가긴 갈 것 같아, 다시 예전 고점까지 못 갈 것 같아도 일부 회복될 것 같아,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호돌이님, SK하이닉스에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다시 사는 게 맞나요?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 진짜 많이 주십니다. 제일 많이 받을 때 하루에 20몇 개씩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텔레그램 오픈할 때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죄송하지만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못 오르고 안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주식을 사실 때 기준이 무엇이나요? 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반드시 이런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 내가 반도체 주식을 사든 인공지능을 사든 조선, 해운, 화학 무엇을 사든 내가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사실 지금 주식 투자를 잘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무언가 이 기업의 특징과 비교해서 시장 평균의 밸류에이션보다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주식인가, 가중치를 주기 어려운 주식인가를 반드시 평가하고요.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적당히 좋긴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아, 시장 평균 대비 막 5배, 10배씩 형성되어 있어,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이 기업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아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다시 올라갈 것만 같아도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탈락하면 이 기업은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한 기준이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반도체 주식을 사든 인공지능 주식을 사든 그 어떤 주식을 사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투자 공부를 잘못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셔야 할 영상은 반도체 주식이요, SK하이닉스요, 엔비디아요, 이러한 영상이 아니라 서점에 가셔서 투자 원론책을 꼭 몇 권 사보시고, 기업 분석 책과 재무회계 책도 꼭 몇 권 사보시고, 그리고 유명한 투자자들의 책을 꼭 몇 권 사셔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기준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반도체 주식을 꼭 사고 싶다, 꼭 한 개 종목을 반도체 주식으로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살펴보는가? 일단 반도체 기업들을 쭉 살펴보고 밸류에이션을 쭉 펼쳐봅니다. 그럼 기업들의 과거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이 쭉 나옵니다. 이 기업의 밸류가 싼 영역, 비싼 영역, 싼 영역, 비싼 영역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 싼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먼저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서 정말 저가에 헐값에 매수가 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이제 곧 반도체 산업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기업들을 먼저 골라요. 하지만 그러한 기업이 안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조건을 높여가면서 그 다음 비싼 녀석 나와, 그 다음 비싼 녀석 나와, 그 다음 비싼 녀석 나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추려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뒤돌아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올라가는 구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뭔가 예상치 못한 악재, 거시경제 이슈, 중국이 무너져, 일본이 무너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중국이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이슈에 의해서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가, 내가 비교적 이 한 주식을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스타일이다,
그럴수록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하고요. 내가 비교적 짧게 보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일단 투자자분들마다 조건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하락했으니까 조정했으니까 요거 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고 물어보시는 건 아예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한번 함께 드려봤습니다. 분명 남은 업사이드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요 업사이드보다 요 업사이드 요 있는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데 왜 자꾸 요거 집착하시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런 녀석이 요런 녀석보다 업사이드가 적은 녀석이 당연히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나 업사이드 조금 남은 거 조금 더 먹어볼래 고밸류를 고밸류가 더 고밸류가 갈 때 그거 먹어볼게 하시는 분들은 자꾸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기업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자꾸 기술 관점으로 차세대 제품, 신제품, 성장성,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폭발 성장할 거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만 먹고 나오질 못하고 자꾸만 더 아니야 앞으로도 2배, 3배 더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결국에는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실제로 우리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어떠한 의사결정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 좀 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더 비싸고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오면 분명히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은 메이저 인공지능 업체들은 분명히 환호할 것이고 이 제품을 많이 사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엔비디아 지금 내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주식 사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만큼 더 오를 걸 기대하면서 1등은 더 간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이만큼 갈 걸 기대하면서 사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밸류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점점점 사소한 악재만 나와도 크게 빠질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중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면 엔비디아 실적에 더 기여할 것이고 분명히 엔비디아 주가도 일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남은 업사이드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시금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 리스크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엔비디아가 분명히 더 좋은 제품을 더 고성능의 제품을 내놨지만 이제는 제품의 가격을 아주 공격적으로 더더더 올리기 조금씩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왜? 과거에는 H100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의 가격이 계속 튀었어요. 왜?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급 부족이 점점점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인공지능 기업이 요 엔비디아의 칩을 주달받는데 예전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중국에서는 이 H100이라는 인공지능 제품의 가격이 정점을 찍고 일부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 우리 제품이 성능이 지금 2.5배 더 높은 고러한 녀석을 출시하는데 가격은 2.5배씩 높이지 못하는 지금 현재 H100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이 한 3, 4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출시된 가격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공급 부족이 지속되어 왔다 보니까 그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성능이 2배씩 높으니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2배씩 높게 그래서 막 1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예측이 됐는데 정작 엔비디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의 가격도 약 3, 4만 달러 정도로 지금 제품보다 드라마틱하게 많이 높이지 못한 수준으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대안칩들을 함께 이용하면서 엔비디아 칩의 구매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서버 기업들이 대응을 해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언가 이 칩을 과도하게 비싸게 팔기엔 전력 소모 이슈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버 업체들이 야 전력 소모도 안 그래도 커서 지금 전기료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칩까지 비싼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설비 투자는 효용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드는데 인공지능으로 이 버는 돈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서버 기업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드는 그러한 칩들도 자꾸만 등장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섣불리 금액을 올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엔비디아 실적이 고속 성장을 했는데요. 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왜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가? 일단 첫 번째는 제품의 판매가 급등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판매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즉 P 곱하기 Q, P도 증가해 Q도 증가해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앞으로는 이 새 제품의
Q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P는 공격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 속도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간다. 비교적 둔화되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업사이드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더 못 올라가는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인공지능 1등이고 앞으로도 1등치 계속 출시할 거니까 그럼 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만큼 올랐지만 앞으로 이만큼밖에 못 오를 수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엔비디아 주가 못 올라야 사실 왔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분들,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업사이드 충분히 먹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업사이드가 요만큼 남아있는 기업이 있고 요만큼 남아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요만큼 남아있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엔비디아의 업사이드가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이유가 단순히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인공지능 기업들 이 거품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가격 이슈, 전력 소모 이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막상 내가 사고 난 이후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주식만 살펴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이 많은 서버 업체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 챗 GPT 같은 서비스, 무언가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서비스도 증가하겠지만 이제는 무언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일반 서버들도 인공지능 기능을 더더더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챗 GPT는 정말 인공지능에 특화된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자 하면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 말고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버 사업을 해왔습니다. 서버 사업 내에는 꼭 인공지능 서비스 말고 단순히 기업들의 서류를 대신 보관해 주거나 아니면 서류에 암호를 걸어 주거나 무언가 해킹을 방지해 주거나 이러한 단순한 기능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인공지능 전용 서버 말고 일반 서버도, 즉 일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도 점점점 인공지능 기능이 하나 둘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기업들의 파일을 대신 저장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해. 그런데 이 파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덧붙여. 이러한 파일들을 고객사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를 덧붙여.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기능이 더더 늘어나게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전용 서버가 아닌 일반 서버들도 뭔가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투자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메타 이러한 인공지능 서버 대규모 투자했던 기업들 외에도 이제는 일반 서버도 일반 하이퍼스케일 서버, 일반 데이터 센터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수혜가 점점점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에키닉스라는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통신사들과 그리고 또 KI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말 그대로 서버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파일을 대신 보관해 주기도 하고 이들 기업은 단순히 서버 사업 외에도 서버와 서버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 그래서 예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들이 점점점 많아져. 그 이유가 뭔데? 이제는 서버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 점점점 많아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파일을 주고받을 때보다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파일을 주고받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 그러면 이 통로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통행료를 받는 기업들, 즉 방금 말씀드린 통신사나 이러한 서버 기업들이 버는 이익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더 증가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이 점점점 일반 서버에도 더더더 붙게 될수록 서버 기업들이 서버 건물 안에 설치해야 되는 무언가 반도체 양도 늘어나고 기업들로부터 더 비싼 단가로 이 서버를 대여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면서 또 단가를 높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오가는 수많은 데이터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받는 통행료 이익도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그래서 무언가
서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에키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붐의 수혜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KINX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수혜 붐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이러한 서버 안에 고성능 반도체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일반 서버일 때는 저성능 CPU, 비교적 성능이 낮은 CPU, GPU만 있어도 서버를 굴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서버에 인공지능 기능을 하나 둘 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CPU, GPU 그리고 뭐 디램 같은 칩들이 엄청난 고성능 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성능 칩들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력 소모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일단 전력이 부족해. 이 이슈는 요즘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서버 내에서 무언가 전력을 여러 이 반도체로 분배해주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러한 전력의 분배도 전력 반도체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가 분배해야 되는 이 전력의 사이즈가 전력의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주면서 뭔가 전력을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 전력 반도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좀 특화된 그러한 전력 반도체가 없을까? 이러한 좀 더 고성능의 전력 반도체가 점점점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성능 전력 반도체가요, 원래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미 쓰이기 시작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기차 쪽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부진해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다 죽쓰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고성능 전력 반도체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들 기업의 수익 모델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기다. 그러한 변화가 앞으로 1, 2년 지나면서 점점점 대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